장의 주디 리님께서 정봉주 서울시장 나가라. 어, 특별히 숨길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따가 방송 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9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봉주 성편 만들어 달라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지금 회식하고 오셨죠? 식사하고 왔죠. 회식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술 안 먹으니까. 언제부터 끊으신 거예요? 10월 초부터요. 10월 중순. 아, 난 또 한 몇 년 됐다고. 6개월 됐죠, 이제. 6개월. 예. 술 안 드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술 먹을 때 좀 깜빡깜빡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술 먹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어갖고 예. 아무리 술 먹고 들어가도 이제 책을 보고 자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책 보다가 깜빡하면 이제 또 유튜브 보다 보면 날 새고. 유튜브 뭐 봐요? 먹방 봐요, 혹시? 먹방은 안 봐요. 그러면. 먹방은 안 보고 주로 이제 UFC. UFC? 예. 의외 취미인데? 그다음에 축구. 축구? 예. 그리고 몰카. 몰카요? 예. 뭔 몰카요? 코믹마트. 아, 난 또 오도씨 뭐 순간 깜짝 놀랐어. 그러니 그 아재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요, 그거는. 자, 예. 어쨌든 정봉주 의원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지금 정신이 무척 맑아요. 예. 그게 좋아요. 맞습니다. 술을 끊으면은 예. 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있잖아요. 예. 특히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 월요일 날 출연하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버벅거린다 하면 그날 그 전날 술 먹었는 거야.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으면서 예. 단어를 못 끄집어내요. 그 술을 끊으면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뭐 술을 그냥 먹은 게 아니고 한 30-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감옥 갔을 때만 빼고 무지하게 먹어댔어요. 저하고 술 먹다가 죽는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는 1리터짜리 양주 하나는 기본으로 먹고. 또 뻥간다 했죠. 아, 진짜. 소주는 3시 한 잔 잡고 24병이 기록이에요. 아, 진짜 고수가 얘기해 주셨네. 근데 24병인데 박시영 씨가 잘 알죠? 네. 박시영 씨가 그렇게 술을 못 먹는 술이 한 3병 먹거든요. 네. 내가 맨날 야단쳐요. 그거밖에 못 먹냐? 술도 못 먹는다. 근데 나하고 먹으면 이상하게 빨리 취하는 것 같은데 취했다 보면 3병은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다 플러스 한 30병은 더 먹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네. 오늘 그 술 이야기만 하시죠? 예. 술 얘기하지 마. 대선 때까지 끊으려고 그랬는데 대선 우리가 승리한 결과는 패배한 것을 보고 정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술을 먹지 않겠다. 야, 멋있다. 1919년 3월 1일 그 만세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민중이 계몽주의와 일부는 계몽주의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상해로 가고 또 일부는 만주로 가면서 무장투쟁을 하고 그럴 때 조선 땅에 남아 있었던 우리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잃고 술과 담배를 피우는 민족이 제정신인 민족이냐. 그래서 술을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금주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에 나라도 되찾지 못하는 민중이 무슨 술을 먹을 자격이 있냐 그래갖고 35년간 술을 끊은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제가 그 민족무제연구소 방송에 예. 술도 술이고 예. 그 국치일에 밥을 아예 안 먹는 그런 맞습니다. 게 꽤 오랜 예, 시간 동안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술을 안 먹겠다. 저는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괜찮아요. 술 좀 드셔도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술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침에 딱 기상 출근하려고 깼는데 비 오잖아요. 그럼 비 오는데 뭔 출근이냐 먹자. 해장술. 아니 비만 오면 먹어요. 먹고. 그래서 술 먹어. 예. 비 오는 날은 왜 그 처마 밑에 비 떨어지는 거 보면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그러면 소주 한 잔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고마운 게 우리 집사람은 술이 세지 않은데 예. 술 분위기를 저하고 똑같이 좋아해요. 예. 저 끄는 날 같이 딱 끊었어요. 멋있다 진짜. 예, 지금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겠습니다. 예. 자, 정봉주 나오셨고 정봉주 TV가요 경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더라고. 지금 구독자가 30만 바로 코앞에 있죠. 예. 여러분 40만 코앞에 30만 코앞에요. 30만. 나 참. 29.4만 명인데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구독을 해주셔도 30만 명의 또 유튜버를 한 명. 그렇죠. 예. 여러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에서 구독 앵벌이 안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새날께서 해주셔서 푸른나무님께서 해주셔갖고 많이 올랐어요 구독자가. 그 30만 명 오늘 이 시간 방송 중에 채워주시고요. 예. 이제 구독이라는 게 뭐 후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돈도 안 드는 건데 예.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살짝 움직여 주시면 우리가 구독할 수 80년대 있다.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질 때 옆에서 돌 이렇게 주워다 주는 그 시민들이 그렇게 고마웠거든요. 야, 근데 진짜 우리 가토할 때 있잖아요. 예. 보도블럭 깨서 예. 보통은 주로는 보도블럭이었잖아요. 예. 이걸 깨가지고 던질 때, 그때 진짜 그 옆에 그 학교 앞 후문 뭐 이런데 당구장에서 당구 치던 새끼들 예. 그런 놈들이 이번에 검사가 되는 거잖아. 아 그랬어요? 전 당구 치다 내려와갖고 그 담아 2개 갖고 왔고 그거로 던지면 무척 아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때 고마운 게 예. 여학생들 예. 지나가는 여성분들 예. 가도 투쟁할 때는 예. 돌을 던지지 못하니까 주워다가 이렇게 가까이 갖다 주는데 그분들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그분들 이번에 많이 좌절하고 있을 텐데요. 다 이재명 후보 찍었겠죠. 예.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의원님을 이렇게 자주 요즘에 이제 모시는 이유가 예. 의원님만한 치유사가 없어. 그래요? 힐러. 그러니까 의원님만한 치유사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 이야기 듣는 1시간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잖아요. 어. 좌절은 개나 주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고 네. 절망은 사치다. 어쨌든 간에 그 의원님이 저번 주 나왔던 방송이 본방 재방해가지고 50만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예. 정봉주 한 번 더 듣고 싶다. 언제든지. 머릿속에 잊혀지기 전에. 언제든지. 그래서 한번 모셨고요. 예. 자, 요즘에 다른 방송 나가시는 거 엄청 많던데? 기회 될 때마다 심지어는요. 네. YTN 분들은 아주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YTN 알고리즘을 보고도 힐링이 됐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알고리즘 그 멤버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이경재 그 기자가 그때 그 선거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됐다고 고맙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고마운 거죠. 이 그럼요. 방송을 보고 위안을 받고 역시 어깨 걸고 다시 손잡고 함께 나가자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서로 어깨 굴고 나갈 때 그러면. 상처 치유가 빠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 숏도 안 되는 인물들한테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숏이요? 예, 숏. 짧은 분들. 그러니까 숏도 내공이 짧은 사람들, 숏도 안 되는 인물들. 숏. 가끔씩 우리 의원님께서 예. 우리 봉도사가 구사하는 단어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 저는 절대 그 육두문자 안 씁니다. 예, 비오, 소고 잃지 않습니다. 이런 이것도 욕이 아닙니다. 그냥 하려고 그러다 말잖아.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유쾌한 정봉주 의원과 예. 함께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이 당선된 게 이제 3주 됐어요. 3주. 예. 그러니까 21일 좀 넘었고 지금까지 윤석열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컨셉이 없다. 컨셉이 없다. 예. 뭘 하자는 거죠? 하긴 그렇지. 집무실 이전한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도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끌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팀을 끌고 산 정상을 가잖아요. 어느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목표 지점이 보여요? 안 보이죠. 목표 지점을 찍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골 이걸 분명히 줘야 돼요. 근데 뭘 하자는 거죠? 뭘 하자는 건지 아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뭘 하자는 거죠? 하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 국가의 미래 비전 설계하면서 그러면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했어요. 예. 어느 주교님 만났고 그 얘기를 했는데 통합정부 얘기를 해요. 통합정부의 컨셉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제가 이번에 국민통합정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예. 2월 15일 날 명동선에서 주장했던 그리고 12월 말 1월 초에도 간혹 얘기했던 실용내각 통합정부 이거를 주장하고 주장했던 팀에 제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몇 분의 대학 교수님들과 철저하게 공부했는데 원래는 1월 4일 날 그 국민통합정부를 선언하려고 그랬었죠. 예. 이재명 후보께서. 근데 그게 내부 사정으로 밀리고 그러다 2월 14일 날 자그마치 40일이 늦게 국민통합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나름 철저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첫 번째 통합정부는요. 이긴 자의 전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언하는 거 맞아요. 자, 핵심은요. 절대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내가 받은 표는 48%이니 내가 받지 않은 52%의 권력을 그 52% 진영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멋있다. 대선 나가세요. 아니죠. 이게 통합정부에 예. 과거 그 막스 베버가 20세기 초반서부터 주장했던 유럽의 연정, 권력 나눔, 임명직의 분산,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유럽이 연정하는 이유가요. 그 통합정부의 그 역사로부터 배운 겁니다. 예. 그럼 뭡니까? 48% 득표를 했잖아요. 예. 52% 자기 권력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의 권력까지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맞아요. 갈등 국가가 되어 있으니 이 갈등을 치유하고요. 분열과 대립을 치유하면요. 1년에 180조에 해당하는 경제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금방 선진국 되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 됐지만 안정적 선진국 G7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통합정부로 가야 한다. 윤석열이 제일 없는 게 이런 철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철학만 없나요? 그 이번에 공수처장을 지금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보면요. MB 사면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책임 안 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거든요.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광만 팔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이 넘으시잖아요. 예. 그건 네가 해라. 이재명 사면 안 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사면 갖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사면을 바라는 것은 자신을 찍었던 48%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찍지 않은 52%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난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자신을 찍은 48% 안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 이명박 사면은요. 통합이 아니라 보수 대단결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아까 공수처장 물러나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물러나라고 하냐면 거치 입장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최근에 예. 윤석열이. 예. 여론조사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을 찍지 않은 국민이 52%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지지한 사람만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나라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예.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지. 3주 동안. 전혀 없었던 거예요. 화합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분은 통합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 혹은 자기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려고 하는 작업만 하고 권성동 이런 분들 통해 갖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총장 입장을 표명해라. 내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수처장 나가라. 그러면 공수처장 나가라. 공수처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48% 안에 있을지 52% 안에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와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게 통합이거든요. 예. 그 말로는 통합하면서 통합정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도대체 뭘 했니? 그 사람이라는 게 윤석열을 안 찍었어도 예. 윤석열한테 기대치가 일말은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어. 지난 3주 동안 뭐 했습니까? 이 동시 통역으로 자막 딱 붙어야 돼요.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3 weeks? 역시 에? 역시 3주 동안 뭐 했습니까?
참 윤석열은 영어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를 남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잘한 점이 있어요? 이건 건강하면 간다 하는 거. 답이 없잖아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 저는요 진짜 상황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나름 깊이 성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토론할 때도 상대방이 잘한 얘기하면 그거 다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3주 동안 뭘 잘했지? 근데 그 3주가 5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보세요. 4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본인 찍은 사람이 48%인데 예. 43%까지 떨어졌다 오늘 보니까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5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왜 올라간지 아세요? 국방부 이전 얘기가 잠잠해지니까 좀 올라간 거예요. 국방부 이전 문제는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고 5년 동안 들락날락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들쑤셔 놓습니까 나라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본인의 캐릭터에다가 예. 윤핵관들 캐릭터가 합쳐지니까 화합의 메시지를 낼 만한 그릇들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허위사실 왜 안 들어갑니까? 단 하루도 청와대를? 왜 단 하루도 안 들어가죠? 뭐 누가 혹시 이상한 얘기 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급사를 맞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퇴임하고 난 다음 감옥 간다고 누가 혹시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까? 거기 혹시 박정희 귀신이 살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그 귀신한테 급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까?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야, 그 짤이 이 박근혜 씨가 아버지 묘소에 참배할 때 예. 짤이 하나 돌았어요. 아버지 이제 용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런 국민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고.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네. 윤석열에 경고한다. 1차 경고. 난 그 모인 사람들 보고 눈물이 핑 돌다니까. 네. 이런 국민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을 이기려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을 이기려 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국민을 이기려 해요. 자, 그러면 예. 질문을 진척시켜 볼게요. 이 이 상태로라고 하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성공하기는 힘든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뭐 정봉주 의원이 지금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면 또 뭐 진보 저놈들 그럼요. 딴지놈들 이렇게 할까 봐 참는 거죠, 지금? 저는 통합 대통령이 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통합은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통합의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거든요. 자, 두 번째. 잘 모르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통합 철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날 찍지 않은 52%에게 그들이 찍은 표의 양만큼 권력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아니, 말이라도 말은 통합을 해요. 어허. 자,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난 게 통합이라고 해요, 본인들은. 그런데 김한길, 박주선 이분들 총리 후보의 물망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그분들 통합의 상징이래요. 그분들 민주당 배신하고 민주당 등에 칼 꽂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 배신자하고 손잡는 게 통합입니까? 윤석열 자체가 배신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감옥 갈까 봐 두려워.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예. 그래도 뭔가 좀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미움이 100에서 99로 좀 줄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제 그저께 이제 만났는데 과제가 4개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MB 사면 복권. 그다음 두 번째 예비비. 그렇죠? 예.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해달라는 거. 세 번째 용산 이전이죠. 그다음 추경 뭐 이렇게. 그렇죠. 예비비니까 추경은 또 별개죠. 추경. 50조. 예, 추경 50조.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었냐면 그 인사 문제입니다. 예. 우리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문제. 자, 여기서 MB 사면 복권 얘기 하나도 안 했죠. 예비비 용도 맞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안건 안 올렸죠. 안 됐죠. 용산 이전이요.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취임해서 알아서 해라. 용산 네가 가라. 안 됐죠. 자, 추경이요. 뭐 하자고 하는데 이제 이거 추경 하나 들어준 건데 원래
들어갈 때 추경 요 이슈는 없었어요. 그럼 4개 인사 문제까지 4개요? 하나도 된 게 없죠. 그래서 어제 만남은 이미지는 좋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완승 판정 승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판정 패. 그다음에 또 5번째 또 하나 있었잖아요. 상춘제를 보여주면서 우리 동네 노인 어르신들이 다 2번 찍은 분들이래요. 아따 문재인 대통령 세네. 왜요? 그랬더니 저 좋은 상춘제에서 왜 떠날라 그래? 이걸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셉이 없으면요. 잔머리라도 쓰든지. 청와대 가갖고 19일 만에 171분 해갖고 얻은 게 뭐죠? 아니 완패한 거예요. 그러네. 아, 역시 봉도사. 아니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 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임기 내에 이전하는 노력을 하겠다. 지금 내 고집은 꺾겠다라고 하면 지지율 올라갈 텐데. 그럼요. 막상 만나 보니까 무슨 동이죠 거기? 무슨 통의동이요? 통이동. 통의동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용산으로 가는 게 무리였었네요. 그럼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민 여론을 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지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보겠다. 재구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잘못됐을 때 후퇴할 줄 아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 나갈 곳을 알고 후퇴할 때 후퇴할 곳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그럼요. 너무 국민 잘해서 반대에 문제죠. 절대 맞서지 않잖아요. 그럼요. 국민을 이기는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이기는 군주가. 자, 그러면 윤석열의 3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검찰공화국이거든요. 검찰공화국에 대한 그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비교적 그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이 아니면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의 이제 준 사법시험 패스자. 그렇죠. 몸으로 익힌 사법질서. 몸으로 익힌 사법체계. 이미 그 깊숙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징역 형법 몇 학 몇 조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그럼 이제 실형을 받았고 들어간 이후에요. 이러면은 변호사들 입을 딱 닫아요. 지들은 거기 안 들어가 봤거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지. 이거 체험 안 해봤거든요. 자 그럼 검찰공화국이 될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민정 없앴거든요. 민정은 문민정부의 그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에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마음껏 쓰는 거거든요. 사정기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통제장치.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죠.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해서 그거를 본인들의 충견으로 썼니 어쩌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검찰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쪽 검찰 출신의 국힘의원들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직접 통제했습니까? 검찰 권력을 쓰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입을 딱 닫아요. 그거 안 한 거 알거든 본인들이. 자 근데 민정수석 없앴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 26년 있었던 검찰총장까지 했었던 윤석열 당선인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예? 냄새만 맡아도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아니 원래 검찰 조직 특성이잖아요, 또 그게. 그렇죠. 검찰 동일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 나옵니다. 중앙지검장 무척 중요하거든요. 중요 사건 다 하죠 여기서. 자 그다음 남부지검장 중요합니다. 남부지검장은 여의도 관장하니까 여의도 지금까지는 증권 전문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금융조사부가 그 금융조사의 전문 부서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가 하면 여의도 관할하니까 여의도 국회의원 관할이죠 여기가. 그냥 남부지검장이 누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은요. 지금 수원지검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성남지청을 관할하죠. 그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성남 관련한 모든 사건은 수원지검장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을 임명하는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오른팔 왼팔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예. 한동훈은 예. 검언유착 그리고 고발 사주의 몸통이란 말이에요.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근데 그 한동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공범이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약점을 알고 있는 가장 최근접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검찰 첫인사를 아마 좀 땡겨서 할 것 같죠? 아, 취임하자마자? 그 검찰 인사는요. 탄핵 정부가 됐기 때문에 그 5월 9일 날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말에 검찰 인사를 합니다. 원래는 네. 검찰하고 판사 임명은 매년 2월 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7년서부터 그게 바뀝니다. 검찰 인사가 두 번이 생겨요. 예. 판사들은 그때 인사가 꼈는지 그때 판사 인사들도 전 꼈다고 보는데 그래서 7월에 한 번 하고 2월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5월 10일 취임하고 5월에 인사가 바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동훈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법조인들도 또 그렇게 예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간다. 아니 안 갈 안 수도 있어요. 간다. 오히려 수원지검장이 더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시선 피하기도 되고 뻔한 수는 안 쓸 것이다. 아니 중앙지검,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셋 중에 한 자리는 갈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만약에 수험지검장으로 가면은 대장동 수사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글쎄 뭐 본인들은 잘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음. 근데 어쨌든 이 세 검사장이 누가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알거든요. 한동훈 말고 또 박찬호 검사도 있고요. 예. 검사장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 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남부지검장은 국회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하나둘 소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요 민주당 의원들요 입 다물겠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예. 윤석열이 이미 대선 후 그 선거운동 하던 시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기에 빠질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필요해 정봉주. 이미 갔다 와서 뭐 아니 그게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에서. 너가 필요해 정봉주. 잃을 것도 없고. 아니 저는 법조인보다 앞서서 제가 체험을 온몸으로 그 익힌 법조 시스템.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명박의 BBK를 예. BBK와 타스. 주장하던 사람이 결국 검찰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갔다 오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봉주를 끝까지 지금 제 예.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때 마음이 빚이거든요. 예. 그거 감사하죠 제가. 이게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이야기지만 나는 정봉주 의원이 17대죠. 예. 18대도 19대도 20대도 21대도 공천 못 받은 거. 예.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그래서 전 증거들이죠. 사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4개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 국회의원 영원한. 그 사전 의원이 발음 잘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은 사선 의원인 줄 알아. 예. 자, 어쨌건 그런 식으로 돼서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뭐 선거 과정에서는 40명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2명만 시범 케이스로 때려도 그러면 민주당 조용해지면은 검수완박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 9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해줄 때 빨리 해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5월 9일 이후면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모두가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전까지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중수청 설치법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중수청 설치법을 만들면요 또 그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돼. 줄줄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아이디어가 검찰청법 제4조 1항의 2를 바꾸면 된다. 이게 뭐죠? 1항의 2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자연재해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검찰청법에. 이거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수사 못하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그러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사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실질적 효과가 있구나 그게. 실질적 효과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음. 그다음 또 하나 눌 게 있죠. 법 왜곡죄. 법을 엄하게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 지금 최강욱 그 후보 의원이 거기에다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엄한 법을 갖다 대갖고 그래서 법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나면 그 법으로 기소했던 검찰도 그 법을 근거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후에 법 왜곡죄로 고발이 되게 되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예. 대선에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제가 있었다면 예. 조국 장관 사모펀드 수사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량 살상의 주범 히틀러 정권 하에서 거기에 부역했던 판사들, 검사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야 방법이 있네. 법 왜곡죄 역시. 공소시효 없애고 이 두 조항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아니 이게 그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중수청 설치법 갖고는 어렵습니다. 왜? 청와대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분들을 내가 실명 거명은 안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수청법 설치를 밀어붙이면 대선 불복이라고 역풍을 맞이할 것이다. 맨날 탁상에서 이 분석하던 분들이 이상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개혁적인 의원들이 무슨 DS 뭔지 아시죠? 독사운드 개설이 이런 무슨 DS야 그러더니 에이 검찰청법 4조 1항의 2 삭제 그다음 법 왜곡죄 신설 간단한 겁니다. 아이고. 이거 5월 9일까지 끝냅니다. 예. 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혹시나 보고 계시면은 저희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바꾸는 것은 박근혜 탄핵처럼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덤비면 결국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요거는 생각의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그런 논란도 시간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잊혀져. 예. 그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건데 권한이 있을 때 못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여기에서요 우리 민주당 그 좌절에 있을 당원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금 석사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 우리가 묻는 거예요. 미래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냐. 후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왔던 우리들은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인데. 운명적으로 주어진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미 운명론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년도 길다. 2년이면 예, 충분하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의원님이 방송에 나오셨는데 저 이제 무슨 그 선거 운동 하시는 것 같은 사자후를 토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2년이면 족하다. 그럼 또 누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저한테 가짜 미투 걸었던 사람들이 왜 2년 전이나 합니까? 그 2년이 아니고 2 years. 아이고 배야. 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 예. 한번 해볼게요. 사실 지금 그 윤석열이 하는 거 보고 선거운동 때부터 이명박 시즌 2다, 박근혜 시즌 2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추측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 좀 약간 그 뭐랄까 무능하고 원래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하는 거 보면 또 약간 이명박 냄새 삘도 나고 예. 그러면 이명박 모델일까요? 박근혜 모델일까요? 윤석열? 제3의 모델로 추정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명박의 단점과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을 다 모은 제3의 모델. 최악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우리 저희 가능성이 없죠. PD님 혼자 피식 혼자 웃고 계시죠 저기서. 보람 PD 웃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이명박이냐 박근혜냐의 차이이지 예. 또는 그 단점만 합쳐놓은 것의 차이이지. 그 창조적 부정적 모델. 예. 그러니까 제가 예언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예. 도사는 아니지만 윤석열이 저 상태로 계속 임기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예. 지금 보수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모델 때문에 집권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마지막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있으면 유능하기로 하던가 예.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생각이 스마트하기라도 하던가 음. 이건 당선되자마자 화합도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 된 3주 거예요. 동안 뭘 했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우리 옆에 찍은 분들에게 3주 동안 뭘 했죠? 그럼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 인제 보여주겠지. 5년 뒤에 똑같이 얘기할 겁니까? 5년 딱 끝났는데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보여주겠지.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다리긴 길다. 2 년이면 족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2년이면 적하다. 아 2024년에 총선 있잖아요. 예. 총선. 예. 여러분 자 이렇게 이게 이중적 은유이고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 중의법.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스포츠 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기 이분 한 분 남아 계셔갖고 민영동님 고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억울한 옥살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참 늦게 해도 돼요. 아, 예. 그건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요 무척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제 역량과 제 열정은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투쟁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심 사안이죠, 사실은. 예, 재심 사안이고요. 어. 천천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예.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지방선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젖잘싸 했잖아요. 예. 그럴 때 무슨 생각들을 했냐면 5월 9일, 5월 10일 취임하고 20일 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3주 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아니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수도권 전패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3주를 지내보니까 우리도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음. 냉정해진다고 봐요. 자, 냉정. 냉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듯이 3대 0으로 질 수도 있다. 수도권. 예, 3대 0으로 질 수도 있지만 정말 모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 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의 결기가 다시 살아남으면 이긴 겁니다. 결과를 갖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40%밖에 안 돼요. 사기가 완전 떨어진 상태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한 60% 나와요. 예. 이거 정상적으로 선거하면요. 우리가 이기는 선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이겨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대선 때 받은 이 득표수로 서울은 지고 인천 잘 모르겠고 경기도 이기면 우리가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전문용어로 DS라고 그러죠. 도그 사운드. 예. 어. 자 보세요. 어. 윤석열 국힘이 이번에 시대 정신이 있었나요? 프레임이 있었나요? 프레임을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정권 교체를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 프레임 아닙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을 얘기하는 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사회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래학에서도 나오고 사회학에서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FAD라고 있어요. For a day. 이건 한 2-30일, 한 달 정도를 유행하고 있는 것을 FAD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1년쯤 흘러가는 것을 트렌드라고 해요.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몇 년 동안 쭉 가는 걸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사회적 가치를 덧붙여서 메가 트렌드이면서 우리 시대의 요구사항과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뭔 줄 아세요? 한쪽은 통합을 주장하고 한쪽은 분열을 주장했던 게 시대 정신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시대 정신이 되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외친 거 아니에요. 저쪽의 시대 정신은 짝퉁으로 우리가 얘기한 걸 받은 거고 1월 4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내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2월 14일 자그마치 40일이 밀린 거예요. 만약에 저는 아쉬운 게 1월 4일 날 이 시대 정신 국민통합정부를 던졌으면 정권 교체는
이 흐름은 막았죠. 아, 하긴 23만 표니까 너무 아까워 이제. 그럼요. 그런데 저쪽은 갖고 있었던 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주장한 게 뭐였었냐면 정권 교체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권 교체 됐어요. 정권 교체 심리는요, 필사적이고 어떤 심리가 있냐면 심판과 보복의 심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보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극히 일부 10%에서 이런 분들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극악한 모습까지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심리는 달성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 48% 중에 한 30%는 됩니다. 내가 원했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방선거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바라고 있던 심리가 달성이 됐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국힘 지지자들은 지방선거에 안 나옵니다. 이게 첨언하자면 예. 박근혜처럼 박정희 등이 좋아서 하는 팬심이 아니라 예. 오직 정권 교체만 갖고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을 세워놔서 충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지지 48% 중에는요, 골수 지지자 25에서 30%쯤 있고 나머지 18%쯤은요 민주당 피해서 간 거예요.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들은 일단 심리가 완성이 됐어. 후련해. 정권을 교체하고 나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 국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 예. 하기 나름일 것 같은 그래서 게. 이제 제 얘기가 계속 갑니다. 근데 서울을 보니까 국힘 지지자들은 60%가 나오겠다 그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40%밖에 안 나오겠다 그래요. 왜? 메가리가 빠져서. 힘이 안 나서.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기를 끌어올리게 하고 이들의 세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지펴요. 당선되겠다 싶은 심리. 조금만 우리가 푸시하면. 조금만 하면 쟤들은 안 나오는데 우린 나가자. 이게 그냥 지방선거인 줄 알았더니 윤석열과 맞짱을 뜨는 정치선거가 됐네? 나가자. 이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장렬하게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득 예. 어떤 후보가 나와야 되는 구체 거명하실 수 있으세요? 고명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정봉주가 나와야 된다고 열기를 지금 그 댓글과 막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전 그분들을 보고 이 생각을 한 건데, 아, 지금 전투형, 공격형 후보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뻔한 후보가 나와서 그저 그렇게 싸우다가 그저 그렇게 지는 이 싸움을 또 하고 싶진 않다. 싸우더라도 지더라도 완전히 서울 5% 줬었는데 이거 앞으로 해볼 만하네. 이러한 열기를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봉주밖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럼 나가실 거예요? 아이, 그건 모르죠. 아니 왜 본인의 결정을 왜 모르죠라고 하세요? 당원의 바다에 절 던진 거예요. 아, 그런 여론이 있을 때 그런 여론이 있어요 지금. 그럼 당원의 바다에 던져서 더 폭발적으로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과 열기가 당원들 사이에서, 저는 국민들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열기가 모아지면 왜 제가 그걸 외면하겠냐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나오라 그러세요. 박주민 의원 나오라 그러세요. 박영선 나오라 그러시고 추미애 장관 나오라, 나올 분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축제 분위기 만들어야 돼. 아니,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지지자들 보기에 패장처럼 도망갈 줄 알았더니 또 나와서 싸우네. 그중에 보니까 정봉주가 제일 잘 싸우네. 야, 이렇게 부글부글 해갖고 여러분들 좌절은 개나 주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고 절망은 사치다, 이 얘기를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공약 하나 탁 던지잖아요. 그냥 이겨. 왜 이기는 줄 아세요? 51대 49로 서울 시민이 딱 나뉘어.
그런 공약이 있어요. 얘기 안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 정봉주 의원 그 사건 나기 바로 직전에 예.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공약이요. 두두둑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소위 가벼워 보이는 캐릭터 아 때문에 좋아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난 정봉주는 좋은데 예.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해도 재밌겠다,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아까 말한 그 예. 프레임에서 정봉주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짐작한다는 거지. 아,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음. 있어요. 예? 젤란스키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 젤란스키예요? 예. 그분이 전쟁 나기 전에 19%가 됐어요. 전쟁 나기 전에 19%. 예. 지지율이요. 잘못 뽑았다 그랬어요. 예. 우리도 비판했어요. 예. 근데 전쟁이 딱 나니까 유럽 그 EU 갖고 연설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 연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한 5일이면 끝난다. 망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대주니까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겐 비행기가 아니라 실탄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임즈의 카바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 젤란스키 사진이 나오면서 채플린에서 처칠로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쟁 영웅이었다. 정봉주에게 지금 내릴 수 있는 프레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이거예요. 채플린처럼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이 막가는 정권과 싸우는 정치투사 처칠이었었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회 상쾌 통쾌 정봉주의 유쾌한 반란 뻔한 후보가 아니라 반전의 후보로 짜릿한 승리를. 야, 내가 아까 저번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그 인터뷰를 사실 유일하게 하는 게 우리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약 이야기만 했어. 예. 그때 공약을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저렇게 준비된 줄 몰랐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장에 나가면 서울 어디에 뭐가 있고 이 준비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정치인만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이게 정봉주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살신성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데. 근데 바람을 일으킨 자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형길 전 대표, 다 나오시는 거예요. 박영선 전 장관, 그러나- 추미애 장관, 그러나 우리 당원분들이 박주민, 다 나오는데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뻔한 패배를 할 수 있는 뻔한 후보한테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또 열린민주당에서 경쟁하셨던 김진애 의원도 지금 출마하시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김진애한테도 졌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딱 하나만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건 없는 통합. 그러니까 그때 열린민주당에는 통합 반대파가 70%였었거든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통합하자 그런 거예요. 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 통합을 주장하니까 통합에 반대는 70%가 저를 안 쳤고 김진애 의원을 찍었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은 반반인데, 뭘 반반이에요? 지금 몰라요, 그럼 얼마인지. 출마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당원들의 지지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얘기해요. 유쾌한 반란이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열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정봉주에게 있다. 그런데 제가 공약을 던지는 순간 51대 49로 갈등적 제안이지만 우리가 이긴다.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는 지자체장이잖아요. 예. 만약에 나 그런 그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인데 국무회의에 정봉주 서울시장이 딱 앉아봐. 예. 실제 전 입을 딱 다물 거예요. 전 입을 딱 다물 겁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요.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로 따지면 저보다 한 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하고 수시로 독대하자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막하지 않게 예. 막아내겠다는 거고. 자, 다음에 그럼 경기도지사는요? 경기도지사는 지금 가장 관심사는 일단은 김동연 그 전 부총리의 이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략공천은 어디든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지. 그거는 절대 안 되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 무조건 또 지는 윤호중 거예요. 비대위원장이요. 전략공천 할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무조건 모든 선택은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왜?
우리 당원들이 잘해서 그나마 0.73%진 겁니다. 음. 우리 당 지지자들의 바다에 빠뜨려야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게끔 해야 강한 그러면 대답이 없고 답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국민의 바다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동연 입장에서는 당 지지세가 예. 나름대로 이제 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선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가요? 김동연. 그분은 근데 왜 경기도로 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 아니 내일 간다 그래요. 내일 경기도로 발표한다 그러는데 왜 서울로 안 갔죠? 질 것 같으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패배주의죠. 사실. 박쥐 아니에요 그럼? 글쎄. 자, 자, 그래서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 마요. 아니. 아니 이렇게 뒤로 손짓을 해갖고. 아니 우리 PD한테 사인 보냈는데 예. 못 알아먹어가지고. 자 말씀하세요. 소주성을 반대했다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김동연이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한 사람이다. 반대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반대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야죠. 딱 끝나고 나니까 복도에서 제가 아는 바입니다. 그 잘못했다고 하면 김동연 대표가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회의는 끝났는데. 그 청와대에 있는 그때 관련되었던 분들이 저건 뭐 하는 거냐? 웬 쇼냐? 정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소신껏 반대하고 싶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를 해야지. 면전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나와서 하는 건 저거는 본인 정치하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2월 27일까지 단일화 안 했죠? 그치. 그게 이제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왔지 사실은. 예? 왜 2월 27일까지 안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0.5%든 0.5% 지지율이었었어요. 그것도 아쉬워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정말 좋아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누구보다도 절실히 원했다면 2월 27일까지 했어야죠. 그러고 보면 참 그게 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요. 제가 그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 잘합니다 이 내용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약간 비공식 팀인데 거기 속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 속을 무척 태웠습니다. 태울 수는 있지. 태울 수는 있지.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무척 막 화도 나고 그랬었어요. 좀 심하게 화가 나 정도. 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월 27일까지 했으면 이분의 진정성을 난 믿었다는 거예요. 왜 3월 1일 날 합니까? 밀당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안 돼버리네. 자신의 이해를 너무 깊이 따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해를 깊이 따지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박쥐 개인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박쥐 기회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김동연 후보 극딜하시네. 자, 그러면 아니 저는 분명한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동연 일단 그렇다 치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 계속 가야 돼요. 제일 정작 중요한 게요. 이재명 후보는요.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이라는 데 참전하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는 게 맞죠. 본인도 그런 입장을 했잖아요. 예. 김남국, 정성호 의원이 송영길 대표 만나러 가니까 내가 전화해갖고 나가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저도 그 뜻으로 듣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왜? 대선에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선 패배. 지방선거에 참전했다가요. 이 아픈 상처가 조금 아물기도 전에 덧나요. 그럼 더 깊어집니다. 이제 분열.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데 관여를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저는요. 이러한 정치적 정치도 잘 모르는 분이고 경제 전문가지만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한 분이 만약 경기도지사가 되면 4년 동안 경기도지사 하다가 다음 대선 때 과연
당의 깔끔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는 후보가 될 거냐 아니면 등에 칼 꽂는 후보가 될 거냐. 아. 두렵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거든요. 지금 근거 없는 기회를 왜 줘야죠 우리가 그런데? 정치 일정상 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다음 대선이 딱 나가기 딱 좋은 시스템이야.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자마자 끝날 때부터 레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건 김동연은 그렇고 예. 경기도지사로는 지금 안민석, 예. 염태영, 예. 조정식 이렇게 예. 거론되잖아요. 예. 실제로 조정식. 뛰고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고명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예.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기도지사도요. 싸움에 좀 특화되어 있는 투사형이 이번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투사형이 맞다. 예. 아. 이번엔 왜냐면요. 중앙정부가 똥벌 찰 게 뻔하거든요. 음. 똥벌 차는데 여기에 젠틀한 룰로 대응하면요.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 일장일단 있기는 해 사실은. 아니 그리고 경기도나요. 경기도나 서울은 무척 오거나이즈드 된 시티예요. 프로빈스고 여기는요. 지도자가 아주 심각한 바보가 아니거나 심각하게 고의로 똥벌을 차지 않고는 자기 시스템의 작동 논리로 잘 돌아갑니다. 요걸 조금 더 창의성 있게 하면서 크게 사고치지 않게끔 관리형 지사나 관리형 시장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 온 거죠. 이재명 지사가 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일 때 예. 그런 메시지 수도 없이 내면서 전국을 좀 아젠다를 끌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3명의 후보 중에서 저는 조금 전투력이 있는 좀 강한 이미지의 이런 후보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요 한 발 더 나갈게요. 김동연 후보가 외부에서 왔는데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저는 김동연 후보한테 이 자리를 뺏길 수 없다고 봐요. 왜? 4년 뒤에 그분이 어떤 짓을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염태영, 조정식, 안민석 세 분의 후보가 먼저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4월 말쯤이면 경선이 지금 이루어질 것 예, 같은데. 세 분이 먼저 단일화하고 1대1로 그 굴러온 돌과 박현돌이 붙자. 어쨌건 민주당은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경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경선이 붙어야죠. 경선. 막 재밌게 막. 예.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후보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고 저는 이제 그 후보들 다 인터뷰를 해볼 생각인데 예. 어찌 됐건 간에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편파적인 후보를 인터뷰를 해야죠. 저를 집중적으로 해줘 서울시는.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당 사기 죽지 않았네. 그럼요. 민주당 지금 질선거 같은 거를 막 사람들이 뛰어드네. 이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봉주 이런 모습을 보고 사기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예. 나 서울시장 안 나가. 내가 먼 서울시장이야. 이렇게 지금 사실상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얘기했대요? 아니 사실상 그런 식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6월 달이면은 예. 이제 미국 간다 이런 거니까 안 나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예. 뭐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비판하기는 좀 그래요. 그거는. 자기 레벨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안 나가겠다는 걸 뭐 나오라고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아니 그런데 이제 대선 패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살리겠다는 당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이런 거죠. 서울시에서 장렬하게 싸워서 나는 깨졌지만 깨질 이유도 없어요. 이겨야 무조건. 정봉주가 나가면 이긴다. 필승 전략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내가 나가면 이긴다. 이게 필승 전략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나가면 본선에서 이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 꼼쳐놓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야 정봉주 진짜 이기고 지고 할 결과 없이 진짜 빡세게 싸우대. 민주당 살아있어. 희망이 보여. 이러면서 우리 지지자들 다 끌어모으면 이분들이요. 무슨 패배가 있어도 안 흩어집니다. 그거 100% 공감하고요. 예. 제가 주장해 왔던 바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제가 싸움 좀 하거든요.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싸움 좀 한다는 게 진짜로 진짜 싸움의 고수가 격투기를 배워 싸우는 게 아니고
맞아도 끊임없이 달려드는 사람 결국 져요. 예. 등치 큰 놈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줄 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 그 하시고 얘기 하니까 그거 받아갖고 제가 어.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과거에 그 우리가 2016년에 조국 장관이 막 SNS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변 누구신가 이렇게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변희 땡 이건 뭐 그분인지 어쩐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둘이 막 SNS 설전을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교수님 비키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음흠. 그랬더니 우리 댓글이 뭐가 달리는 줄 알아요? 태권도 유단자 뒤에 스트리트 파이터 길거리 싸움꾼이 나타났다. 그렇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근데 벌써 1시간이 됐어. 예. 그래서 제가 하다만에 마지막 질문이 오늘의 핵심인데 마지막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또 뭐 기타 예. 시간에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이 그 방송이 다시 예. 마련된 이유가 예. 이제 젊은층, 예. 청년층 저 우리 새날 방송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제명인의 마을 같은 곳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칭찬이랄까 새로 봤다가는 의견이니까 잘 모르니까 예. 뭐 이명박 때문에 감옥 갔다 온지도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가짜 미투로 무죄당한지도 다 무죄 받은지도 잘 몰라.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캐릭터가 유쾌해서 그렇지 예. 젊은 청년들이 가장 닮아야 되는 사람이 난 정봉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유쾌하면서 능력도 있어. 재력도 있어 심지어. 육회, 상쾌, 통쾌. 그 청년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치하고 싶거나 또는 지지자로서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망을 껴안고 살아라. 절망과 더불어 살아라. 그냥 절망을 즐기라는 겁니다. 예. 절망이 온다고요? 좌절하고 그러게 되면 정치 못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절망도 뭐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 시련도 시듭니다. 시련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절망도 시듭니다. 예. 그래서 절망을 껴안고 함께 부대끼면서 절망을 즐길 줄 아는 이러한 훈련을 하면 그것도 결국 시들거든요. 절망이 시들면 뭐가 오는 거죠? 희망이 오는 겁니다. 그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 항상 좋은 날 있지 않아요.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 개똥밭에서 피똥 싸면서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은 날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이 피똥 싸는 날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공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더 많아 사실. 그래서 제가 달려라 정봉주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최인이다. 이 고통이 끝나면 다른 고통이 시작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은 또 두 발 자전거와 똑같다. 멈추면 쓰러진다. 달려라.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멋있어. 달려라.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달려야지 안 쓰러진다. 이게 그렇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이 희망보다 많은 게 삶인데 예. 그 절망을 즐기지 않으면 결국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절망이 끝났다가 막 좋아요. 내일 또 와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예. 우리 드라마처럼 두 주인공이 결혼하는 걸로 끝날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게 현실 부부면 결혼하고는 또 싸워. 예.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도인가 어디 그 이란에 그 격언 있잖아요.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진다면 고민이 없겠네. 왜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야, 좀 전에 그 한 말씀에 제가 힐링돼 버리네. 예. 절망도 시든다. 시련도 시든다. 절망이 시들고 나면 희망이 옵니다. 헬렌 켈러가 눈, 코, 이게 다 그 불능인 분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이준석에도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는데 불능인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책을 보면 희망의 문이 딱 닫히면 절망이잖아요. 예. 그 절망의 문을 보고 막 울고 있는 사이에 내 뒤에 희망의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있었다. 내 뒤에. 예. 내 뒤에. 앞만 보고 닫힌 절망의 문만 보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희망이 다시 열린 줄 모르고. 내가 절망의 문을 보고 고통스러우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바로 내 뒤에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절망스러운 분이 비장애인 분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헬렌 켈러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멋있다 진짜.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 같은 이제 중년들은 청년들 보고 최근에 희망을 얻었거든요. 저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시고
제가 그 청년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우리들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뭔가 분위기를 으쌰으쌰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희망을 얻었지만 그들은 속이 안 아프겠냐 이거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니. 그분들에게 절망이 우리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그 훨씬 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빠른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우리는 절망을 끌어안고 맨날 거기하고 씨름하고 있어. 지금 저도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자. 이원병하고 또 자. 미치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 2030 음. 젠더 갈등 부추길 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2030 여성분들이요. 정치적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치 의식이 2030 남성들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표현을 안 할 뿐이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오잖아요. 2030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 말 않고 있었던 여성들의 근엄한 결연한 표로 승부한 거거든요. 자, 이준석 젠더 갈라치기 하더니요. 이번에 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합니다. 그거 실수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회는 약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약자와 상대적 약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라 그러고요. 그다음 노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업가들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입니다. 상대적 약자는요. 특권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족 노조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저쪽에서 우리 비판할 때 예. 노조가 강성 노조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특권 세력이 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쌀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절대적 약자가 있습니다. 영원히 특권 세력이 될 수 없는 분들. 장애인. 장애인, 환자. 그래서 적십자 표시가 있으면 폭탄 투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이들. 아이들은 모든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대를 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권위가 무시됐다고 해서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그 특권 세력이 됐다고 비판합니까? 특권 세력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가 장애인, 환자, 아이들입니다. 오케이. 이분들은요. 지하철 출구 시간 많이 불편하게 해도 돼요. 왜? 아무리 지나쳐도 이분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사고당했습니까? 이 장애인들을 차별해갖고 이들을 사회 특권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약자와 상대적인 약자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회적 철학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가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량 학살. 유대인 앞서고 장애인 먼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열성이 태어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죠. 다 학살해 버렸죠. 장애인 학살하고 유대인 학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정책은 우리가 히틀러와 같다라고 하는, 트럼프에게 히틀러라고 하는 이 틀을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야, 역시 진짜 의원님은 역시 배우신 분, 통찰력 있는 그래서 분. 차별하는 정치는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하는 나라로 가서 살라 그래야 돼요. 매장시켜야죠. 사실은 그게 난 시민들의 의식이 높으면 당연히 매장시키는 거죠. 그 짓을 이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남녀 차별, 남녀 갈라치기로 또 그런 짓을 했고. 그러면 그래서 2030 남성분들이 자각을 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내 기회를 뺏는 대상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서 사회 부조리나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위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던 거야. 60년대 백인 기득권층이 백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사회 갈등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흑백 갈등을 조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이 흑인 노동자들을 공격을 해요. 물들끼리 싸워. 그렇죠.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들을 부추겨갖고 이민자들이 너네 자리를 뺐었다 그러면서 이민자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끼리 20대 여성도 약자일 수 있고 20대 남성도 약자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젠더 갈등으로 싸움을 부추깁니다. 왜? 이준석만 해도 기득권층이니까.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못 보게 하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역시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앞길이 이렇게 뿌열 때가 있거든요. 예.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결정을 해 이제.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약자라고 하는
우리 태생적 동지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영원히 불편해해도 돼요. 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평생 불편해하거든. 그러니까요. 우린 잠깐 잠시 불편한 거예요. 지하철 한 30분 서는 걸 그러면 그걸 아유. 그러니까 아직 민주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저 정도를 막 비난하는 걸 보면. 근데 우리 사회가 건강한 게요. 음. 그렇게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가 몰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척 건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된 질문이었고 예. 아까 그 못 하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다 했어요 이제. 이준석 이야기? 아니, 그 이야기?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 서울시장 저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특히 이제 당원들이 많잖아요. 여기 새날 네. 정봉주 TV 보는 분들 우리 이제 권리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봉주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유쾌한 반란입니다. 반전의 후보의 짜릿한 승리예요. 예. 뻔한 후보들 나와서 뻔한 패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반전 후보를 내자. 그러니까 후보를 확정하자가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나와서 예, 우리가 대선 졌는데 저것들 봐라. 또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다. 제가 세월호 어머니들에게 세월호 갖고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 세월호 어머니들에게 저기서 그랬습니다. 광화문에서 어머니들 거기서 농성하면 꾀죄지 하잖아요. 어머니들 깨끗하게 머리 빗고요. 화장하고 다니고요. 울지 마세요. 웃으세요. 자식 잃어서 실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웃으세요. 왜? 우리가 울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준 그들이 웃습니다. 공감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감옥 갈 때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울 때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울면 그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졌는데 비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통해하면 저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거에 져서 실성했다고 할 정도로 웃고 에너지 넘치게 힘이 넘치게 오늘 하루도 힘내서 싸우고 지방선거에서 힘내게 싸울 수 있는 실성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 비통해 있습니까? 이런 연설을 오프라인에서 듣고 싶다. 마이크 쩌렁쩌렁 해가지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자분자분하게 얘기하죠 또. 예,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쫄아버리면은 그 검찰들이 좋아하고 예, 그러면 일베가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쫄면 절대 안 된다. 예, 우리가 쫄아버리면 쫄면 장사가 슬퍼합니다. 마지막이래 꼭. 아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서는 기도스 하고 계시는데 기도스는 그만 메시지가 지금 먹히고 기도스가 있어서 뭐예요? 10시만 되면 기도해요. 왜? 디도스 공격하듯이 기도스라고 기도스. 막 공격하는 비는 거죠 지금. 누구 잘못되라고.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열정이 모이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깁니다. 그럼요. 저건 이제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니까 이해는 치유의 하는데 과정. 치유의 과정이니까. 자, 오늘 말씀 듣고 저거 사실 저는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마다 이제 방송 진행하는 사람마다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 어쩔 때는 뭔가 좀 나랑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힐링 받으려고 의원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늘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우리 푸른 나무님께서 불러주시면 제가 만사제치고.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아까 저기 BBK 다스 예. 뭐 그때 의원님이 감옥 갈 때 예. 제가 마음속으로 예. 그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뭐 김어준 포함해가지고 예. 김어준 뭐 정봉주 뭐 김용민 주진우 등 해갖고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끝까지 케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마음의 빚이 있잖아요. 요거 끝까지 케어한다. 요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 이거 언제쯤 없어질까? 제가 이제 그 빚을 갚게 해드리게요. 그리고 이제 새날 네. 푸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마음을 유지해 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크게 마음에 이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당원과 또 이렇게 푸른 나무님처럼 저를 또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 싸우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 대열의 제일 뒤는 지키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정봉주 의원과 함께한 시간 좀 여러분들 좀 힐링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조만간 또 모실 예. 겁니다. 자, 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무속인 봉도사로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